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사과를 잠시 내려놓아두세요. 네, 바로 매일 먹으면서 만병통치처럼 믿고 하루에 사과 하나면 의사가 멀어진다고 생각해온 그 사과입니다. 잠깐 내려두고 제 말을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만약 지금처럼 이 사과를 계속 같은 방식으로 드신다면 저는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는 결코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을 점점 더 반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병원을 자주 찾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치료가 쉽지 않은 오래된 단골 환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과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과는 과일의 왕이라 불리고 비타민이 풍부하며 서양 영양학에서도 칭찬이 자자한데 어떻게 내 입에서만 해롭다는 말이 나올 수 있냐고 말이죠. 바로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맹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믿고 서양의 기준만 따르면서 정작 한국인의 체질은 모른 채 자연의 음양 원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저는 그 가려진 막을 걷어드릴 겁니다. 극히 일부 사람들만 알던 비밀 하나 같은 사과라도 다루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것. 한쪽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약이 되고 다른 쪽은 기운을 뺏는 도구로 바뀐다는 것. 하나는 기운을 북돋우는 보양이 되고 다른 하나는 원기를 꺾는 주범이 된다는 진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도 여전히 아무렇게나 먹고 끓여 드신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땐 신이 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급한 병을 다룰 때는 독한 약도 마다하지 않지만 평소 건강을 지킬 때만큼은 철저히 음양의 성질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것엔 성질이 있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30을 넘기고 40, 50이 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몸은 어떤 상태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0사람 중 9은 몸속에 한기와 습기가 꽉 차 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몸이 너무 허약해서 좋은 보약도 제대로 못 받아들일 정도죠. 손을 배에 한번 얹어보세요. 차갑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거울을 볼 때 혓바닥 옆에 이자국이 나 있진 않나요? 일어나자마자 몸이 무겁고 마치 축축한 무명옷을 뒤집어 쓴 듯한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몸속의 한기와 습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질을 가진 분들이 매일 아침 생사과를 아삭아삭 베어 물고 계신다. 그건 마치 꺼져가는 난로에 냉수를 들이붓는 행동과 같습니다. 생으로 먹는 사과는 분명히 차갑고 서늘한 성질을 지닌 음식입니다. 서양에서는 비타민C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다고 극찬하지만 한의학은 그런 수치보다 기와 성질을 봅니다. 생사과는 위장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불씨 같은 양기를 그대로 꺼트립니다. 위가 차가워지고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물은 잘 소화되지 못하고 결국 그 찌꺼기들이 습기로 바뀌어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 위가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며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관절이 아프고 손발이 차가운 증상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건강을 챙기고 있다며 생사과를 매일 먹는다면 그건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조용히 몸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수많은 분들이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건강을 잃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생사과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몸을 지키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나이 60을 넘긴 한 아주머니가 고양시에서 찾아오셨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계시부터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요즘 배가 너무 아프고 설사가 멈추질 않아요. 뭘 먹어도
그대로 나와요. 였습니다. 눈앞의 아주머니는 마치 말라붙은 장작처럼 몸이 야위어 있었고 기운도 하나 없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저것 다 검사해봤지만 장운동 이상증 과민성대장 증후군이라 며 유산균이니 지사제니 약만 한가득 주고는 잠깐 괜찮다가 또다시 도지는 걸 반복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한테 오셔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 물으시기에 저는 평소 식습관부터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당당하게 저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요. 매일 아침 공복에 큰 사과 하나를 꼭 챙겨 먹어요. 배변에도 좋고 독소도 빠진다 해서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원래부터 몸에 열이 부족하고 기운이 허한 체질이신데요. 밥 한 그릇도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몸에 공복에 찬 사과를 그대로 넣으시면 그건 해독이 아니라 생명선 같은 양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짓이에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렸죠. 사과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아주머니가 드시는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약은 모두 끊고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사과를 먹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 사흘, 정말 단 3일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던 설사가 멎었고 핏기 없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허하고 쪼그라들었던 기력도 되살아나 얼굴빛이 달라졌고요. 다시 뵈었을 때 아주머니께서 놀란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어머, 이 사과가 어쩌다 이렇게 신기한 약이 된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는 원래부터 몸을 살리는 열쇠였어요. 다만 그 문을 어떻게 여느냐가 달라질 뿐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한 글자, 바로 불입니다. 그리고 진짜라는 두 글자가 더해질 때 비로소 그것은 약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안타까운 일 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 진짜 찐 사과와 단순히 삶은 사과를 똑같이 여긴다는 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영상 절반까지만 듣고는 집에 가서 사과를 큼직하게 썰어 냄비에 물을 가득 붓고 푹푹 끓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달달하게 끓인 사과물을 한 그릇 마시고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과 끓여 먹었는데 왜 더 눅눅해지고 속은 더 더부룩하고 위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불편하죠, 여러분? 여기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찐 사과, 하나는 삶은 사과.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하나는 몸을 살리고 하나는 몸을 해칩니다. 하나는 기운을 채우고 다른 하나는 기운을 빼앗는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질적인 차이를 끝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결절낭종, 심지어 종양까지 이 먹는 방식이 그것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찐사과 이야기부터 해보죠. 왜 제가 찐사과는 보약이자 생명의 열쇠라고까지 말하는지, 이건 단순한 기분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사과의 색은 붉죠. 한의학에서 붉은색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보냐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혈맥을 주관하고 정신을 밝히는 중심입니다. 또 사과의 맛은 새콤하면서도 달달하죠. 신맛은 간으로, 단맛은 비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은 곧 사과라는 과일이 타고난 구조 자체가 심장간 비장이라는 세 장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생사과는 그 에너지가 몸 아래로 차갑게 가라앉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기운이 아래로 꺼지고 몸을 차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찜기에서 물과 불의 힘으로 천천히 쪄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김이 되고
그 김이 사과에 서서히 스며드는 과정, 그건 곧 찬 기운을 따뜻하게 바꾸는 양화지음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찌는 동안 사과의 본래 성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면의 색은 더 진해지고 속살은 부드럽게 무르고 심지어 꿀처럼 달콤한 즙이 배어나올 정도로 바뀌죠. 이 즙이야말로 생명의 정수입니다.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사과는 비로소 보약이 됩니다. 찬 기운은 사라지고 따뜻한 에너지가 피어나며 몸의 중심인 비장과 위장을 보호해주는 귀한 음식이 되는 것이죠. 특히 그 안에 있는 팩틴 즉 식이섬유. 생으로 먹을 땐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래 찌면 성질이 바뀌어 오히려 설사를 멈추게 하고 장 속 독소나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하거나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 찬 음식만 먹으면 바로 복통이 오는 분들, 그리고 소화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께는 찐 사과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복부가 차고 늘 긴장돼 있던 분이 찐 사과를 한 입 먹으면 그 따뜻한 에너지가 위장에서 사르르 퍼져나가며 복부의 긴장이 풀리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약을 몇 봉지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찐 사과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심장과 혀를 보호하는 작용입니다. 붉은색은 심장을 보호한다고 말씀드렸죠. 찐 과정을 거치면 사과 껍질 속에 있는 영양소가 속살까지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 덕분에 정신이 불안하고 잠이 안 오며 자주 뒤척이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늦은 저녁 식사 후에 푹 익힌 찐 사과 하나를 드셔보세요. 신기하게도 몸이 따뜻해지면서 가슴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깊은 숙면에 들게 됩니다. 왜냐고요? 사과의 기운이 이제는 위장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장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기운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찐 사과가 단순한 과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제대로 된 방식으로만 익혀내면 그것은 약보다 더 강한 회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왜 제가 삶은 사과는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요즘 바쁜 분들이 많다 보니 간편하게 사과를 조각내어 냄비에 물을 붓고 푹 끓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물이 덜 달다고 하며 거기에 얼음 설탕까지 넣으시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그야말로 습기 폭탄을 제조하는 일입니다. 진짜 찐 사과와 삶은 사과의 차이를 똑똑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찐 사과는 김으로 익히기 때문에 물이 직접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고유한 기운과 정수는 온전히 유지되고 동시에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죠. 반면 삶는 방식은 물에 잠긴 사과를 푹 끓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과 속의 좋은 성분과 향이 모두 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쯤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원래부터 비위가 약하고 몸에 습기가 많은 분들에게 이 달달한 사과물 한 그릇은 보약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장이 음식물과 수분을 운반하고 소화하는 중심기관인데 이 비위가 약한 사람일수록 물기 많은 음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삶아낸 사과는 어떻습니까? 과육은 푹 퍼져서 맛이 없고 그나마 있던 영양소는 대부분 물로 녹아들었죠. 결국 입에 들어가는 건 단맛이 감도는 탁한 물, 즉 몸속에 습기를 더 쌓이게 하는 단물입니다. 만약 그 단맛이 사과 자체의 자연스러운 당이라면 조금은 괜찮겠지만 거기에다 얼음 설탕 같은 정제당까지 넣게 되면 상황은 훨씬 더 나빠집니다. 그 단물 한 그릇을 몸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래도 기운이 부족한 비위가 그 많은 수분을 처리하느라 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 결과
진짜 보양을 해야 할 기운은 엉뚱한 곳에 소모되고 남는 건 소화되지 못한 습기뿐입니다. 결국 비타민 보충하겠다 며 먹은 그 사과물이 몸속에 담과 습을 만들어버리는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삶은 사과물이나 과일탕을 드신 후 목에 가래가 늘고 자꾸 뭔가 걸린 느낌이 들며 속이 꽉 막힌 것 같고 얼굴이 붓는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바로 이게 체질에 맞지 않은 방식으로 사과를 삶아 마신 결과입니다. 특히 얼음 설탕을 넣고 만든 사과탕은 기운을 도둑이는커녕 오히려 귀중한 양기를 무너뜨리는 하강식 독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당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정제당은 습기를 만들고 습은 곧 담을 부릅니다. 그래서 한쪽에선 건강을 챙긴다며 사과를 삶고 다른 한쪽에선 당을 넣어 맛을 맞추고 있으니 결국 이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셈입니다. 차가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찐 사과는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기운을 모으고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자체로 정수가 응축된 식품이며 위장과 비위를 직접 보하고 오장육부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반면 삶은 사과, 특히 물에 잠긴 채 끓여낸 단물 사과는 사과의 구조를 무너뜨려 오히려 비위에 부담을 주는 방식입니다. 같은 사과지만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해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체격이 크고 불기운이 왕성하며 매일 입이 바싹 마르고 혀끝이 갈라지고 변비가 심해서 며칠씩 못 보는 그런 체질이라면 가끔 삶은 사과물을 마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요즘 그런 분 얼마나 되시나요? 지금의 중장년층 대부분은 열이 위로만 치솟고 아래는 차가운 이른바 상열화한 체질입니다. 얼굴은 붉고 여드름이 나고 입안은 헐었지만 막상 앉아보면 엉덩이는 냉기가 돌고 발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이런 체질에서 삶은 사과물에 설탕까지 더해 마신다. 그건 기운이 빠진 불시에 찬물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드는 선택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경기도에 사는 50대 중반의 한 중소기업 대표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회식이 잦고 술자리도 많다 보니 늘 속이 더부룩하고 열이 많은 체질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셨답니다. 그러다 어디선가 사과가 몸에 좋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가사 도우미에게 사과를 삶아 설탕을 넣은 물을 끓여달라고 부탁해 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년을 드시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가 점점 불러오고 대변은 형체도 없이 흐물흐물한 상태로 계속 나왔으며 결정적으로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렀더니 그대로 자국이 남고 올라오질 않는 겁니다. 겁에 질려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혀를 보니 뒷부분에 두껍고 끈적한 설태가 가득했고 제가 단박에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건 전형적인 담습 곤비입니다. 삶은 사과물에 설탕까지 넣어 드셨으니 그 달달한 수분이 비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몸 안에서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이렇게 부종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도 단물도 전부 중단하시고 딱 2가지만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바로 생강과 대추를 달인 따뜻한 차, 그리고 제대로 쪄낸 진짜 찐 사과. 삶은 건 끊고 물은 빼고 사과의 정수만 남기라는 뜻이었죠.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늘 붓던 다리가 가라앉고 배변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아랫배가 눈에 띄게 들어가면서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사과를 먹었다고 해서 결과도 같을 거라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찐 것과 삶은 것,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단순한 조리 방식이 아니라 건강을 결정짓는 갈림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더 이상 의심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아직도 마음속에서 설마 그 찐 사과 하나로 그렇게까지 하고 반신반의하고 계시진 않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임상에서 직접 보고 겪은 절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사례들만 쏙쏙 뽑아드릴 겁니다. 진짜 기적이란 바로 그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더 깊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몇 해 전 일이었습니다. 30 중반쯤 된 젊은 어머니 한 분이 5살도 된 아이를 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숨이 가쁘고 온몸에는 진물이 흐르는 심한 습진이 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며 팔이며 온통 붉은 발진으로 뒤덮였고 밤마다 가려움과 기침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했습니다. 약을 조금만 바꿔도 다시 숨이 차오르고 결국에는 스테로이드 흡입기까지 써야 겨우 진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병원을 옮겨다니며 온갖 양약과 연고 흡입 치료를 반복했지만 아이는 점점 더 야위고 얼굴빛은 창백해졌으며 눈밑은 퀭하게 꺼져 마치 늙은 노인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혀를 들여다보니 설태가 두껍고 희게 덮여 있었고 딱 봐도 뿌리부터 찬 기운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가 평소에 뭘 먹나요? 그러자 어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영양에 신경 씁니다. 매일 아침 우유 한 컵에 과일도 꼭 챙겨요. 사과, 키위 같은 거요. 면역력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서양 영양학 이론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유는 찬 성질이 아주 강한 음식이고 생과일도 마찬가지로 서늘한 기운을 지닌 음식입니다. 아직 비위 기능이 다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매일같이 이런 음식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불씨 하나 없는 장작더미에 찬물을 들이붓는 꼴입니다. 비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기운은 약해지고 면역력은 무너지고 몸속에 쌓인 습기가 밖으로 밀려나와 피부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습진이 생기고 기침이 반복되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유 끊으시고 생과일도 당분간 금지하세요. 어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그럼 영양이 부족해지지 않나요? 라고 물으셨죠. 그래서 저는 덧붙였습니다. 지금 아이한테 필요한 건 찬 음식이 아니라 속을 데워주는 따뜻한 기운입니다. 매일 아침 사과를 통째로 푹 쪄서 껍질째 먹이세요. 정말 잘 익힌 숟가락으로 푹 퍼지는 상태가 될 때까지. 거기에다 고운 기운을 주는 찰기 있는 죽, 예를 들어 조죽을 같이 먹이면 충분합니다. 이 2가지만 지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첫 주에는 아이가 배에서 시커먼 냄새나는 대변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해묵은 냉기와 도끼가 빠져나온 겁니다. 이 주챈 피부에 진물이 멎고 딱지가 생기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엔 아이가 밤에 깨지 않고 푹 자게 되었다고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도 점차 사라지고 살도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진료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우리 가족을 몇 년씩 괴롭히던 병이 나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찐 사과 몇 개랑 조죽 한 그릇으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과가 낫게 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기운, 그 기운이 비장을 깨운 겁니다. 아이 몸속 깊이 잠들어 있던 전기가 다시 돌기 시작한 거예요. 찐 사과는 다만 그 길을 열어준 매개체일 뿐입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어르신처럼 양기가 약하고 기운이 꺼진 체질에는 차는 음식은 절대 독입니다. 몸이 차서 생긴 병에는 반드시 따뜻한 기운으로 풀어야 하고, 찐 사과는 그걸 풀어주는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몸속을 드는 그 힘이야말로 진짜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여성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바로 자궁냉증과 생리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 정말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겨울에도 발목을 훤히 드러내고 다니고 생리 중에도 차가운 아이스 라떼를 들이킵니다. 평소엔 살을 뺀다고 샐러드와 생과일만 먹으며 속을 차게 하는 음식만 골라 먹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생리만 시작되면 복통에 몸을 웅크린 채 침대에 뒹굴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하며 저를 찾는 분들, 10명 중 8명이 바로 이런 자궁냉증 체질입니다. 자궁은 말 그대로 아이가 자라는 궁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얼음장처럼 찬 방에 어떤 생명이 자랄 수 있을까요? 자궁이 따뜻하고 혈이 잘 돌고 기운이 흐를 수 있어야 생명도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체질을 가진 여성들에게 약을 짓는 것 외에도 반드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생강대추, 찐 사과를 함께 먹으라는 것. 특히 중요한 건 생강입니다. 생사과는 찬 성질이 강해서 그대로 먹으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얇게 썬 생강과 함께 여기에 적당한 양의 흑설탕을 넣고 푹 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가 고온의 증기로 만나면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과정을 상암화음, 심간화양이라고 부릅니다. 사과의 새콤한 기운과 대추의 달콤함, 생강의 매운맛이 만나면서 혈을 보하고 기를 통하게 해주는 놀라운 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매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즉 방광경락이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따끈따끈한 그 사과찜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배꼽 아래 단전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와 등을 타고 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한겨울 내내 꾸준히 드셔보세요. 어느 날 문득 생리 혈색이 맑아지고 양도 정상화되며 손발의 냉기가 사라지고 얼굴빛도 환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써도 해결되지 않던 피부의 칙칙함, 늘어난 잡티와 잔주름도 서서히 옅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짜 아름다움 아닐까요? 겉만 치장하는 거칠애가 아니라 내 몸 안에 기혈을 바로 세우는 것. 이보다 확실한 피부 관리법이 있을까요? 사과 하나, 생강 몇 조각, 그리고 마음을 담은 시간.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내는 따뜻한 기운이야말로 여성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진짜 보약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병원에서 진단받을까봐 마음 졸이는 그 이름들, 결절낭종, 심지어 종양까지. 이 무서운 병들과 지금까지 이야기한 식습관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이제는 30, 40대뿐만 아니라 60대를 넘긴 분들조차도 진단서에 하나쯤은 이상 소견이 찍혀 나옵니다. 갑상선 결절, 유방혹, 자궁근종간, 낭종신장, 낭종. 담당 의사는 괜찮습니다. 양성입니다. 지켜보면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가슴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상 소견보다 더 중요한 걸 봅니다. 바로 그것이 왜 생겼는가, 무엇이 그것을 자라게 만들었는가, 그 근본 원인입니다. 이런 결절이나 혹 낭종이라는 것들은
사실 딱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고 눅눅한 기운, 즉 한습이 만들어낸 응어리입니다. 한 끼를 머금은 습기가 몸 안에 오랫동안 맺히고 쌓이며 점점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겨울철 수도관이 왜 얼어 터집니까? 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혈관과 기혈 통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찬 과일을 생으로 먹고 습기 많은 과일탕이나 찬 음료를 마시다 보면 몸 안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습기로 눅눅해집니다. 그러면 혈액은 돌지 못해 어딘가에서 고이고 그 고인 피는 어혈이 되고 그 주변에 수분이 정체되며 담과 습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긴 응어리들이 뭉치고 자라서 어느 날 갑자기 초음파 사진에 검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생사과를 베어먹고 계신가요? 차갑고 날것의 기운을 몸 안으로 계속 들여보내는 순간 그 결절에게는 기운을 불어넣는 셈입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그 혹에게 양분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진짜 찐 사과,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진짜로 푹 익혀진 사과는 따뜻한 기운을 가졌고 안에서 흘러다니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먹으면 응어리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쌓여있던 냉기와 습기를 풀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물론 마른 생강처럼 기운을 강하게 몰아붙이진 않지만 대신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부드러운 회복의 식품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사과가 몸을 덮이고 기운을 순환시키는 그 흐름 속에서 굳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제가 겪은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상도에 사는 50간 넘긴 아주머니가 어느 날 찾아오셨습니다. 병원에서 다발성 갑상선 결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가장 큰 결절은 3등급이라며 조직검사를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겁이 나서 수술은 피하고 싶어 저를 찾아오셨죠. 목이 늘 부어있고 목소리도 갈라져 있었는데 혀를 보니 습담이 심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약을 지으면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일 전부 끊으세요. 딱 하나만 남기고요. 그것도 소금 찐 사과로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생강과 흑설탕 대신 소금을 쓴 이유는 바로 신장까지 기운을 끌어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맛은 비장을 보하지만 이미 응어리가 자라있는 사람에게는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짠맛은 신장을 자극하고 깊은 곳에 있는 냉기를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과를 깨끗이 씻고 씨를 파낸 뒤 속에 천일염이나 죽염을 살짝 뿌려 찜기에 넣고 30분 이상 푹 찌는 겁니다. 다 찐 뒤에 나오는 그 독특한 짠단짠단한 맛, 낯설 수는 있어도 그게 바로 굳은 담을 녹이는 핵심입니다. 그 아주머니는 이 소금 찐 사과를 매일 먹으며 함께 처방한 한약도 병행했고 석 달 뒤 다시 병원에서 재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결절이 작아졌고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목선도 한결 가늘어졌고 무엇보다 목구멍에 늘 걸려있던 이물감이 사라졌다고 말하셨습니다. 마치 숨통이 트인 느낌이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힘, 그리고 찐 사과의 흐름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한번 생긴 결절을 칼로 잘라내고 또다시 생기고 그렇게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길. 그 시작은 언제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사과 한 알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그 사과를 익히느냐에 따라 몸 안의 그림자는 사라질 수도 있고 더 자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요즘 사회에서 가장 흔한 고통 중 하나, 일하는 남성들이 겪는 불면과 만성 변비 이야기입니다. 30대, 40대에 접어든 남성들 일에 치이고 책임감에 눌려 매일 머릿속이 전쟁터처럼 복잡합니다.
스트레스는 끝도 없고 분노 조절도 힘들어지며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도 생각이 꼬리를 물고 떠나질 않아 마치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잠들기 힘듭니다. 겨우 잠들었다 해도 조금만 소리가 나면 금세 깨버리고 아침이 되면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앉아 있어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왔다 해도 마른 염소똥처럼 딱딱하고 작게 고통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심신불교 심화항성이라 부릅니다. 머릿속엔 걱정과 생각이 넘쳐서 심장의 불길이 위로 솟구치고 입은 마르고 혀는 갈라지고 가슴은 답답해지죠. 그런데 문제는 아래입니다. 신장의 물기운 즉 수기가 올라오지 못해 장 내부가 마른 모래밭처럼 바싹 말라 있는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시중에 파는 찬 성질의 차 또는 강한 하재를 마시며 억지로 불을 끄고 장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이건 불을 끄면서 장을 더 망가뜨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결국 비위는 약해지고 변비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건 단순하지만 강력한 자연의 처방입니다. 바로 껍질째 푹 찐 사과 한 개. 그것도 제대로 푹 익힌 진짜 찐 사과입니다. 왜 껍질을 그대로 두느냐고요? 껍질은 기운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성질이 있어 마음을 안정시키고 순환을 돕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찐 사과가 만들어내는 생진작용, 즉 진짜로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는 진액을 자극하고 보태는 힘입니다. 이건 단순히 수분을 보충하는 게 아닙니다. 사과 속 수분은 찌는 과정을 통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으로 바뀌어 비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오장육부에 고르게 스며듭니다. 그 덕분에 위로 올라간 심장의 화기를 아래로 내리고 마른 신장의 수기를 끌어올려 위아래 순환이 바로 잡히는 것이죠. 특히 이런 긴장성 변비에는 찐 사과가 최고의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는 찬 성질이라서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찐 사과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장을 풀어줘서 굳어있던 변을 말랑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밀어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한 환자 이야기를 드릴게요. 30대 초반의 프로그래머였던 그는 5년째 변비에 시달리고 있었고 얼굴엔 염증성 여드름이 가득했으며 입냄새도 심해 가족들과 대화조차 꺼려질 정도였답니다. 수십 가지 변비차를 마셔봤지만 점점 더 효과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대신 껍질째 푹 찐 사과 2개만 드세요. 딴 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났을 때 그는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방귀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것도 냄새가 장난 아니게요. 저는 말했죠. 그건 좋은 신호입니다. 장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가스가 빠져야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 주체는 처음으로 부드럽고 시원한 대변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기분이요. 코딩 다 끝낸 것보다 훨씬 짜릿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얼굴의 여드름도 절반 이상 가라앉았고 입 냄새도 사라졌으며 잠도 푹 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값비싼 약도 첨단 기술도 아닙니다. 그저 음식 본연의 성질을 알고 몸에 맞는 방식으로 먹는 것. 그 기본이 지켜졌을 뿐입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뿌리 깊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음식의 힘이고 찐 사과의 지혜입니다. 또 한 부류,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울감과 정서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입니다. 요즘 세상은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슬픔은 폐를 상하게 하고 두려움은 신장을 해친다고 봅니다.
결국 모든 감정의 병은 몸 어딘가에 반드시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을 앓는 분들은 대부분 간의 기운이 막혀 있고 마음과 비장의 기운이 함께 약해진 상태입니다. 숨이 답답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겠고 몸에 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방에서는 이를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라 하여 약으로 조절하려 하지만 한의학은 다르게 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것, 기운을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찐 사과입니다. 예로부터 사과는 평과라고도 불렸고 그 속에는 천연의 은은한 향이 배어 있습니다. 이 향기,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막혀있는 길을 통하게 하고 멍해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찐 사과는 이 향을 더 진하고 깊게 만들어 그저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집안에 우울감에 젖어 있는 가족이 있다면, 누군가가 기운 없이 멍하니 앉아 있다면 찐 사과를 만들 때 홍화 몇 가닥, 장미꽃잎 몇 장을 넣어보세요. 여유가 있다면 약재상에서 구입한 마른 꽃도 괜찮습니다. 장미는 간의 기를 풀어주고 사과는 심장을 보호해주는 약재입니다. 이 둘을 함께 쪘을 때의 향기 한번 들이마시면 심장 깊숙한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먹기 전에 그 향을 코끝에 담아보세요. 뭔가 가슴이 풀리는 듯한 묵은 울분이 가라앉는 듯한 그 감정. 먹으면 더합니다. 기가 순조롭게 돌고 피가 따뜻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때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냉정한 약 한 알이 아니라 따뜻한 향기로 가득 찬 음식 한 그릇과 그 음식을 만들어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조심하셔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사과를 조각내어 전자레인지에 넣고 찌는 것.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그냥 사과가 부드러워졌다고 해서 그게 찐 사과가 아닙니다. 단호히 말해 그건 몸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해치는 조각일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원리를 아시나요? 물 분자를 마구 흔들어 내부에서부터 폭발하듯 열을 발생시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그 안의 구조는 이미 파괴된 상태입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전자레인지로 익힌 음식은 기운이 없이 텅 빈 열, 즉 생명력이 없는 가열물일 뿐입니다. 반면 우리가 말하는 찐 사과는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룬 찜 방식, 즉 수증기로 천천히 익히는 방식입니다. 불이 물을 뜨고 물이 증기로 변해 사과 속으로 스며들며 그 안의 차가운 성질을 따뜻하게 바꾸고 본연의 영양을 그대로 간직합니다. 이 과정은 조용히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빠른 열로 때려서 억지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기다리며 기운을 입히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로 익힌 사과를 먹으면 입안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무언가 메마른 느낌이 듭니다. 반면 정성껏 찐 사과를 먹으면 입이 촉촉해지고 속이 풀리며 마음까지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에너지와 인공의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귀찮아도 그 찜기를 꺼내십시오. 물을 끓이고 사과를 담고 뚜껑을 덮고 정직한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은 단순히 사과를 찌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에 예를 갖추는 시간입니다. 약을 달일 때도 압력솥에 한번 끓인 것과 토기 냄비에 천천히 달인 약의 깊이는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찐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 없이 급히 찐 사과에는 약효가 없습니다. 정성스레 천천히 온전히 기운을 불어넣어야 비로소 그것은 마음을 치유하는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마지막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사과가 그렇게 달고 쪄놓으면 더 달아지는데 이걸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로운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아주 타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큰 오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과에 당이 있다는 것 맞습니다. 찌면 당도가 더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 보는 관점은 숫자가 아니라 몸 안의 운화 기능, 즉 비위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느냐입니다. 많은 성인형 당뇨는 단순히 당을 많이 먹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당을 처리할 힘을 잃었기 때문에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비위가 약해져서 음식의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당을 쌓아두기만 하는 상태죠. 생사과든 찐 사과든 당의 양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찐 사과는 다릅니다. 찌는 과정에서 사과 속의 펙틴과 식이섬유가 부드럽게 풀리며 비위가 더 쉽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찐 사과는 비위를 따뜻하게 보호합니다. 비위 기능이 살아나면 당을 잘 써먹을 수 있고 그 결과 혈당도 덜 출렁이게 됩니다. 물론 당뇨인에게 찐 사과를 한 번에 3개씩 먹으세요 라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조각 반 개 정도, 그것도 공복이나 식사 직후 말고 식간에, 그러니까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찐 사과에 진하게 삶은 검은 콩 몇 알을 곁들이거나 육개가루를 살짝 뿌려 함께 찌는 방법입니다. 육개는 몸속의 불씨를 살리는 약재로 인슐린 기능을 보조해주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전통의학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왔습니다. 제가 아는 60대 당뇨 환자 한 분도 매일 오후 간식으로 반 개찐 사과에 육개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서 혈당이 더 이상 출렁이지 않고 몸도 덜 피곤해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숫자에만 갇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몸의 기능을 살리는 식사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현재 혈당이 매우 높고 조절되지 않는 상태라면 우선 혈당부터 안정시키고 그 후에 이 방법을 천천히 시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사과에 농약이 많다던데 껍질째 먹어도 되나요? 저는 반드시 껍질째 드세요. 다만 꼭 제대로 씻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고요? 한의학에서 식물의 껍질은 표를 다스린다고 봅니다. 껍질은 폐와 피부를 도와주고 땀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사과 껍질은 심폐를 안정시켜주고 기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땀을 쉽게 흘리거나 자꾸 기운이 빠지는 분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농약이 걱정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 굵은 소금을 손에 쥐고 껍질을 꾹꾹 문지릅니다. 이 과정에서 잔류 왁스나 불순물이 벗겨집니다. 둘. 깨끗한 물로 헹군 후 셋. 쌀뜨물에 30분 정도 담가둡니다. 쌀뜨물은 약한 알칼리성으로 산성 성분의 잔류 농약을 중화시켜줍니다. 넷.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헹구고 소금으로 마무리 문질러 닦아주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손질한 껍질은 껍질이 아니라 치료제의 일부가 됩니다. 껍질을 벗겨내고 과육만 먹으면 찐 사과의 효능은 절반으로 줄어들 뿐 아니라 오히려 체내의 습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껍질은 양과육은 둘을 함께 먹어야 비로소 음양이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니 제발 사과의 껍질을 그냥 벗겨내지 마세요. 잘 씻고 함께 쪄서 온전히 드시는 것. 그게 진짜 찐 사과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밤에 과일을 먹는 이 습관 정말 고치셔야 합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저녁을 기름지게 드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사과나 먹자며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끼리 TV 보면서 생사과를 와삭와삭 드십니다. 겉보기에 참 건강해 보이는 풍경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몸에 칼을 꽂는 습관입니다. 왜일까요? 밤이 되면 해가 지고 대자연의 양기 역시 모두 땅으로 숨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위가 낮 동안 열심히 일한 후 이제는 쉬어야 할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차고 소화도 어려운 생과일, 특히 생사과를 들이붓는다. 당신의 위장은 눈을 감고 자려던 그 순간 억지로 불이 켜지고 다시 일터로 끌려나가는 꼴이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첫째,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으면서 속에서 열이 발생해 꿈자리가 뒤숭숭해지고 이갈이나 뒤척임이 생깁니다. 둘째, 찬 기운이 직통으로 들어와 신장의 양기를 상하게 하면서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아침이면 눈두덩이 퉁퉁 붓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가 지면 생과일은 입에 대지 마세요. 입이 심심하고 속이 텁텁해서 뭔가 먹고 싶다면 단 하나 찐 사과만 드세요. 그것도 잘 익혀 따뜻하게 만든 진짜 찐 사과. 이것만이 당신의 비위를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며 편안한 잠자리를 돕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생명을 살리는 사과로 거듭나는가? 방법도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과를 고를 때는 반짝반짝 윤기 나는 것보다는 조금 투박하고 자연스러운 색의 사과가 좋습니다. 홍고기든 부사든 황금 계열이든 괜찮습니다. 둘째, 절대 자르지 마세요. 사과를 통째로 찌는 게 핵심입니다. 너무 크면 반으로 자르고 씨앗 부분만 파내세요. 왜냐하면 씨앗에는 미세한 독소 성분이 있기 때문이죠. 셋째, 찔 땐 꼭 중탕, 즉 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찜기에 올려서 찌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물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여서 최소 30분 이상, 노약자나 아이가 먹을 경우엔 1시간까지 찌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껍질이 갈라지며 색이 어두워지고 젓가락으로 콕 찔렀을 때, 푹 들어가고 들었을 때 흐물흐물하면 딱 그 시점입니다. 접시에 고여있는 건 물이 아니라 사과 자체에서 나온 진액,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당신의 오장육부에 스며드는 정수이자 생명의 물입니다. 이렇게 찐 사과는 맛도 놀랍습니다. 그 날카로운 산미는 사라지고 혀끝에 닿자마자 부드럽게 녹는 은은한 단맛. 한 입 넣고 삼키면 배속을 따라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기의 흐름이고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이 사과 하나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하루에 하나씩 아침이나 저녁 식후에 드셔보세요. 한 달이 지나면 느낍니다. 냉기가 사라지고 소화가 부드러워지며 대변이 매일 아침 정돈되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약이 되는 길, 그리고 자연을 따르는 지혜입니다. 이제 사과를 대할 때 전처럼 가볍게 베어 물지 마세요. 당신의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과 하나도 따뜻하게 정성스럽게. 그게 바로 진짜 건강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사과를 찐 건 맞는데 왜 먹었더니 시큼하죠? 왜 찌고 나니까 사과가 까맣게 변했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집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꼭 알아두셔야 할 실전 팁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찐 사과가 왜 시큼한가? 대부분은 사과 자체가 덜 익었거나 품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찐 사과로 가장 좋은 건 단맛이 충분하고 육질이 부드러운 홍고기나 부사, 황금 계열입니다. 껍질이 얇고 아삭한 청사과 계열은 찌면 신맛이 도드라지고 약성도 약해집니다. 혹시 이미 시게 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찜기에서 꺼낸 후에 따뜻할 때 꿀을 살짝 뿌려주세요. 주의할 점은 찔 때 꿀을 넣지 않는 것. 꿀은 열에 약해 영양이 쉽게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왜 까맣게 변했을까? 사과에는 철분과 다량의 폴리페놀이 들어있습니다. 찜 과정에서 공기와 만나 산화되면 껍질이나 과육이 검게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히려 이 변색은 사과의 항산화 성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쁘게 보이겠다고 식초나 방부 성분으로 씻지 마세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이지 전시용 예술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셋째, 도대체 얼마나 쪄야 완성인가요? 정답은 완전히 무를 때까지입니다. 저는 보통 물이 끓기 시작한 후 약불로 줄여 40분 정도 찝니다. 이때의 사과는 숟가락으로 푹 떠지며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습니다. 겉은 진한 황갈색, 속은 꿀처럼 끈적이는 즙이 흘러나오고 그 맛은 순하고 따뜻한 단맛이 중심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찐 사과를 처음 먹는 분 중 일부는 이상한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림이 자주 나거나 방귀가 늘고 심하면 물설사를 하기도 하고 피부가 가렵기도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건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속에 쌓인 한기와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실제 제 환자 중 한 분은 찐 사과를 먹고 3일간 물 같은 변을 계속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 배가 쏙 들어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얼굴빛도 맑아졌다고 하셨죠. 그분 말씀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사과 하나로 평생 쌓인 찬 기운이 다 빠져나간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담아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 뭐든 있는 대로 먹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냉장고에 과일, 육류, 냉동식품, 반조리 음식, 수입 과일까지 넘쳐납니다. 그럴수록 더 지혜롭게 먹어야 합니다. 비싼 거 먹이면 그게 효도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질도 계절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먹이는 건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식재료의 성질을 알고 조화롭게 조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겨울이면 따뜻하게 든 음식으로 몸을 보하고 여름이면 살짝 시원한 음식으로 열을 식히고, 혹시 어렵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차가운 견 피하고 익힌 걸 먹는다. 덜어내는 음식보다 기운을 지켜주는 음식을 고른다. 찐 사과 하나. 재료비는 2,000원도 안 들고 조리시간은 30분 남짓이지만 이 한 알이 아이의 기침을 멈추게 하고 어르신의 변비를 풀어주며 배우자의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주방에서 풍겨나오는 냄새가 기름 냄새가 아니라 사과를 찐 따뜻한 향기이길 바랍니다. 은은한 단내 살짝 감도는 산뜻한 향. 그것이야말로 진짜 집의 냄새, 건강한 삶의 냄새입니다. 선생님, 배도 찌면 되나요? 귤은요? 라고 물으신다면 물론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찐 배는 마른 기침에 좋고 찐 귤은 담을 풀어주는 데 탁월합니다. 그러나 찐 사과는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조절하는 전천후 식치의 기본입니다. 기초가 무너진 채로 다른 걸 따라 해봐야 효과 없습니다. 먼저 찐 사과 한 알로 기운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그냥 저장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가까운 마트에 가셔서 사과 몇 알을 사오십시오. 깨끗이 씻고 냄비에 물을 올리고 30분만 기다려보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사과의 향기를 맡는 순간 아마 속 깊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찐 사과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더 깊은 활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찜질이나 특정 시간대에 맞춰 먹는 방법은 효과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만약 이런 심화된 비법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듣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우리는 위대한 전통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건 단지 사과 하나를 찌는 게 아니라 수천 년을 내려온 음양의 지혜를 일상에 녹여내는 실천입니다. 저는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병원 대신 주방에서 건강을 되찾고 돈 대신 시간을 들여 가족과 웃는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기억하세요. 찐 사과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생명을 지켜주는 음식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조리법은 오히려 몸속에 찬 기운과 습기를 퍼뜨려 병의 씨앗이 됩니다. 단 한 끗 차이, 그 선택이 건강을 가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들으신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보시고 매일 아침마다 가족의 식탁에서 따뜻한 사과향이 퍼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과가 다 쪄졌을 시간입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 한 접시를 식기 전에 드셔보세요. 입에 넣는 순간 퍼지는 그 부드럽고 깊은 단맛이, 몸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따뜻한 기운이 바로 오늘의 답입니다. 진심만을 말하는 친구, 비록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끝까지 전해드리는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매일 꿀을 마시면 신장을 돌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0명 중 8분 완전히 잘못 마시고 있으며 효과는커녕 날마다 신장을 조금씩 망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신장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60세가 넘은 노인 5명 중 1명은 이미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투석을 앞둔 상황이 되어서야 자신의 신장이 오래전부터 망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김준호이며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 신장내과에서 30년 넘게 진료해왔고 이런 분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환자분들은 늘 제게 왜 병원에서는 이런 방법을 더 일찍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묻지만 저는 그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대형 병원에도 이익이 되지 않고 건강식품업체 역시 굳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오래도록 숨겨져 있던 한 가지 핵심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비밀은 꿀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막연히 꿀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임상에서 검증된 3가지 황금 조합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수백 명의 환자에게 적용되어 신장 기능이 평균 20% 이상 좋아졌고 어떤 분들은 30%까지 회복을 보였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약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 하루에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5분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남은 인생의 건강을 바꿀 수도 있는 방법을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조용한 곳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필기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질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의료계 전체를 뒤흔들었던 한 국제 연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 해 전 열린 국제의학학술대회에서 저는 현장에 있던 모든 의사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한 연구 자료를 접했습니다. 이 연구는 유럽의 신장건강연구기관이 무려 5해 동안 진행한 장기 추적 조사였습니다. 연구진은 60을 넘기고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 노인 약 12,000명을 모집해 2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은 매일 일정하게 10에서 15g의 천연꿀을 섭취하게 했고 다른 한쪽은 기존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며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용과 운동량 복용 약물까지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맞춘 상태에서
오직 꿀 섭취 여부만 달리한 것입니다. 5년이 지나 결과가 공개되었을 때 연구를 주도한 교수조차 자신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꿀을 섭취에 의한 집단의 노인들은 신장 여과 기능이 평균적으로 20% 이상 향상되었고 체력이 좋은 일부는 30%에 이르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20%가 대수롭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신장이 원래 6할 정도만 기능하던 상태였다면 그것이 7할을 넘게 회복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밤중에 화장실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고 허리가 시큰거리던 불편함이 완화되며 최악의 경우 투석 단계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연구진이 또 하나의 예상 밖 결과를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개선폭이 오히려 더 컸다는 것입니다. 60대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70대와 80대의 어르신들은 몇 달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도대체 꿀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걸까? 그냥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아무렇게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런 효과는커녕 오히려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본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매일같이 꿀물을 반년 넘게 드셨는데도 신장 수치가 오히려 더 나빠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꼭 들려드리고 싶은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은 당신의 가족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영자 어르신은 올해로 78이셨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딸과 함께 살고 계셨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쯤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묵직하게 아프고 두 다리에 힘이 빠져 도무지 일어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멀쩡해 보여도 밤이 되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자리에 눕자마자 소변이 마려워서 일어나고 한밤중에 3번, 4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 보니 잠은 통 못 자고 낮에는 머리가 멍하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고 검사를 마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장의 여과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미 만성 신장질환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관리 안 하시면 나중엔 혈액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김 어르신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고 가족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투석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고 현실적으로 드는 비용까지 생각하니 가슴이 턱 막혔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김 어르신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한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고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알려준 건강기능식품도 사서 드셔보셨고 동네에서 전해 내려오는 민간요법들도 이것저것 시도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노력해도 몸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건 복용한 지 며칠 만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 중단해야 했고 어떤 건 한 달을 넘게 먹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그 시기 김 어르신은 정말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언젠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저는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요? 이대로 끝인가 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김 어르신처럼 단념하거나 체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자 어르신의 손녀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우연히 한 해외 연구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이 연구는 꿀이 신장 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손녀는 그 내용을 캡처해 저에게 가져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방법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연구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뒤 제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김 어르신에게 꼭 맞는 꿀 섭취법을 하나 제안드렸습니다. 김 어르신 한번 해보시겠어요? 약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이것저것 더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부작용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김 어르신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저것 해봐도 다 소용없었는데 이번에도 또 실망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걱정하시면서도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작해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3번, 4번씩 일어나던 화장실도 이제는 한두 번으로 줄어들었고, 가끔은 아예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허리 통증도 한결 덜해졌고, 무엇보다 사람이 밝아졌습니다. 그 뒤로 1년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고, 다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으셨을 때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회복되었고, 소변 속 단백질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더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진단 그것만으로도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는 커다란 희망이었습니다. 요즘 김 어르신은 아침이면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가볍게 체조도 하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사람들도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다 고들 하십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이웃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냥 포기했더라면 난 지금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니 아마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방법이 뭐길래? 걱정 마세요. 곧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평소에 꿀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창에 숫자 1 없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꿀을 어떻게 섭취하고 계신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몸이나 부모님 건강이 걱정된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두시고 저장해두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뉴스나 방송에서 쉽게 다루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확인된 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임상 사례를 수십 번 검토한 뒤에야 말씀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왜 꿀이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우선 신장이 어떤 장기인지부터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참을성이 많은 장기입니다. 심장은 이상이 생기면 바로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니 금방 알 수 있죠. 위장이 탈이 나면 아프고 구역질이 나니 누구나 바로 느낍니다. 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몸속에서 이상 신호가 꽤 오래 진행된 뒤에도 조용히 버티고 있습니다. 신장이 실제로 손상되어 절반 정도 기능을 잃을 때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증상 없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병원에 가서야 알게 되고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알지만
사실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이 스스로 이상을 알릴 때는 이미 투석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신장의 경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평소 습관부터 하나하나 돌아봐야 합니다. 신장을 하나의 정수처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곳은 하루에도 약 20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걸러내며 우리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조용히 정리해주는 고마운 기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수장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화되지 못한 노폐물은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고 그것은 곧 몸속 전체로 퍼지며 각종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억 5천만 명이 신장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10명 중 1명이 만성 신장질환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그 비율은 무려 20%에 달합니다. 즉, 5명 중 1명은 이미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당신이거나 혹은 당신의 부모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신장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일상적인 습관들입니다. 음식을 너무 짜게 먹고 진한 차나 커피를 자주 마시며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이나 약을 습관처럼 복용하고 물은 제대로 챙겨 마시지 않는 생활들. 이러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신장에 과부하를 주고 서서히 그 기능을 갉아먹는 겁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여쭤봤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사실 바로 그 질문 속에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무심코 반복하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신장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왜 꿀이 신장을 도와주는지 그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꿀이 가진 성분에 있습니다. 우선 꿀에는 천연과당과 포도당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당분은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흰 설탕과는 전혀 다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흰 설탕은 마치 커다란 짐꾸러미와 같아서 신장이 그 덩어리를 일일이 풀어서 흡수하기 좋은 작은 단위로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에 부담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반면 꿀에 들어있는 당분은 이미 몸이 바로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느냐, 편안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모든 단맛이 해로운 게 아니라 어떤 단맛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또한 꿀 속에는 비타민 B군, 비타민 C, 칼륨,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신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 성분들은 손상된 신장세포의 회복을 도와주고 신장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 꿀은 신장에 연료를 공급해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꿀은 황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말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지만 자육이라는 몸속 유해 물질이 신장을 조금씩 파괴하는데 꿀 속의 황산화 물질은 이런 해로운 작용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마치 먼지와 박테리아가 가득한 공기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처럼 꿀은 신장을 외부 자극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결국 꿀은 단순히 맛있는 단맛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주고 영양을 채워주며 손상을 막아주는 삼중 보호막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섭취한다면 이 작은 한 스푼이 우리 신장 건강에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꿀도 달고 설탕도 단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그 차이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흰 설탕의 주성분은 자당입니다. 이 자당은 체내에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뉘어야 흡수가 되는데 이 분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신장은 계속 일을 해야 하고 그만큼 피로해집니다. 게다가 설탕에는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칼로리만 가득하죠. 많이 먹으면 당연히 혈당은 오르고 체중은 늘어나고 신장은 계속 혹사당하게 됩니다. 반면 꿀은 다릅니다. 꿀 속에는 이미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포도당과 과당이 들어있어 따로 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에 들어가면 바로 흡수가 되고 신장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꿀은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항산화 물질까지 포함하고 있어 영양 측면에서도 탁월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설탕은 흰쌀밥 칼로리는 있지만 영양은 부족한 식사. 반면 꿀은 잡곡밥 칼로리도 있으면서 영양도 풍부한 음식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꿀이 신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꿀이 아무리 좋아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신장을 더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매일 꿀물을 드셨는데도 오히려 신장 수치가 악화된 분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대부분이 아주 흔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달에 오신 72 새 이만석 어르신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경남 김해에 사시는 이 어르신은 꿀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끓는 물에 꿀을 듬뿍 타서 마셨습니다. 반년 넘게 그렇게 드셨지만 신장 수치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통증과 부종이 심해져 병원을 찾게 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꿀은 드셨지만 방법이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잘못된 꿀 섭취 습관, 여러분도 혹시 해당되시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첫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첫째, 꿀을 끓는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마시고 싶어서 뜨거운 물을 쓰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꿀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효소 항산화 물질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물 온도가 60도를 넘으면 대부분의 유효 성분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마치 데친 채소의 영양분이 물에 다 빠져나가는 것과 같죠. 이렇게 되면 꿀은 꿀이 아니라 그냥 단물일 뿐입니다. 신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당분만 남아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적정 온도는 40도에서 50도 사이. 손을 넣어도 뜨겁지 않고 따뜻하다 느껴질 정도면 딱 좋습니다. 둘째 공복에 꿀을 진하게 마시는 경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꿀물을 진하게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위와 신장에 모두 좋지 않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당분이 바로 들어오면 위 점막을 자극하고 혈당도 급격히 오르내리게 됩니다. 마치 빈 창고에 폭죽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반복되면 위가 약해지고 신장의 대사 부담도 늘어납니다. 꿀을 마시기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30분 또는 오전 10시쯤 간식처럼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셋째, 잠자기 직전에 꿀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밤이 되면 신장은 낮보다 휴식을 취하려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꿀을 마시면 신장은 밤에도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마치 하루 종일 일하다가 겨우 누웠는데 다시 불려나가
야근하는 느낌과 같습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신장은 지치고 기능도 서서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꿀을 밤에 드시고 싶다면 잠들기 최소 1시간 전 소량만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끓는 물에 타면 영양이 파괴됩니다. 둘째, 공복에 진하게 마시면 위와 신장에 무리가 됩니다. 셋째, 잠들기 직전에 마시면 신장이 쉬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는 꿀을 드실 때 반드시 피해야 할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꼭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꿀은 분명히 좋은 식품이지만 먹는 법을 제대로 알 때에만 그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잘못된 방법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꿀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3가지 황금 조합은 제가 30년 넘게 진료해오며 수백 명의 환자들과 함께 검증해온 소중한 경험의 결과입니다. 특히 마지막 3번째 조합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 비방으로 효과가 가장 강력하니 반드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합, 저는 이것을 아침 햇살 신장 보호법이라 부릅니다. 꿀에 산약가루를 섞어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허리가 자주 뻐근하거나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 밤중에 자주 깨시는 어르신들께 효과가 좋습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천연꿀 10g, 약 한 큰술 정도, 순수한 산약 분말 5g 약 반 큰술 정도, 그리고 40도에서 50도 사이의 따뜻한 물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소량의 따뜻한 물을 먼저 넣고 산약가루를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덩어리가 생기고 목 넘김이 거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점차,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묽게 풀어줍니다. 대략 작은 반컵 정도로 만들면 좋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 꿀을 넣고 잘 저어 녹여주세요. 네 번째, 완성된 산약 꿀물을 그대로 마십니다. 남은 가루도 남김없이 함께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산약가루는 반드시 순수 국산 참산약으로 구입하시고 아무런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없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왜 꼭 참산약이어야 하느냐고요? 예로부터 참산약은 비장과 신장을 동시에 보호하고 기력을 끌어올리며 몸을 든든하게 다져주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 역시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꿀 속 영양분이 파괴되고 너무 차가우면 산약가루가 잘 풀리지 않아 소화가 어렵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온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합이 왜 신장에 좋을까요? 산약은 원래 신장을 따뜻하게 하며 기운을 보충해주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신장의 대사 기능을 높여주고 독소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두 가지가 만나면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력이 가장 뛰어나서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밀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4주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어르신들 중에는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새벽에 일어나는 횟수도 한두 번 이하로 감소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혈당이 높으신 분이라면 꿀을 드시기 전에 꼭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꿀은 천연 단기지만 체내 당 수치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용량을 조절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황금 조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합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계속 집중해주세요. 두 번째 조합은 오전 정화 에너지 식단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꿀과 키위를 활용한 이 간단한 레시피는 하루 중 오전 10시쯤 아침과 점심 사이에 에너지가 떨어질 때 먹으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별한 체질 구분 없이 누구나 드실 수 있지만 특히 만성변비나 배변이 불규칙한 어르신들께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 됩니다. 이 방법은 제가 해외 의료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실제로 접했던 내용인데 미국의 요양원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조합을 통해 장기능과 신장 부담을 동시에 줄이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잘 익은 키위 1개, 그리고 천연꿀 10g. 만드는 법도 정말 쉬워서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키위는 껍질을 벗기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작게 썰어줍니다. 둘째, 그 위에 꿀을 고루 뿌려줍니다. 셋째, 잘 섞어 바로 드시면 됩니다. 조리도 필요 없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키위를 고르실 때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말랑한 느낌이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단단한 것은 아직 덜 익은 상태라 신맛이 강하고 소화에도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물컹하면 신선도가 떨어져 영양이 손실될 수 있으니 적당히 익은 중간 단계의 키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조합이 왜 신장 건강에 효과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위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줍니다.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고 그만큼 신장의 해독 부담도 줄어듭니다. 마치 집 안 곳곳을 말끔히 청소하면 관리인의 일이 수월해지는 것처럼 몸속 청소가 잘 되어야 신장이 가볍게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키위에는 비타민C도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은 물론 꿀 속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신장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손상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왜 하필 오전 10시일까요? 이 시간대는 아침 식사가 끝난 지 1시간쯤 지난 시점으로 몸속 에너지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이때 꿀과 키위를 함께 먹으면 당분과 비타민 식이섬유가 동시에 흡수되어 활력을 보충하고 신장도 낮 시간 동안 더욱 효과적으로 대사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조합은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도 부담 없고 맛있습니다. 캡슐형 건강보조제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설사 성향이 있으신 분이라면 키위를 살짝 드거나 초록색 키위보다는 황색 골드 키위를 사용하시면 훨씬 부드럽고 위장에 자극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레시피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가 뛰어난 옛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꿀 조합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조합은 제가 옛 지혜 담은 고전 원기 회복법이라 부르는 비방입니다. 이 방법은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민간요법으로 특히 저녁에 신장이 피곤하다고 느껴지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는 조선 후기 한 장수가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허리도 자주 아프고 늘 기운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민간에서 명성이 높던 한 한의사가 꿀과 구기자를 함께 먹어보라고 권했고 그 장수는 매일 밤 잠자기 1시간 전에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컨디션이 달라졌으며 결국 90세를 넘게 장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이 소중한 비방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필요한 재료는 천연꿀 10g 구기자, 15g 약 20-30알 정도, 그리고 40-50도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만드는 순서도 간단합니다. 첫째, 구기자를 컵에 담고 따뜻한 물을 부어
약 10분간 불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구기자가 부드러워지고 흡수도 잘 되며 동시에 표면의 먼지나 불순물도 제거됩니다. 둘째 우려낸 물은 버리고 새로 따뜻한 물을 컵의 절반 정도 채워줍니다. 셋째 꿀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넷째 구기자와 꿀물을 함께 천천히 씹어가며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구기자 고르실 때는 반드시 좋은 품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국내산 중에서는 경북 상주의 구기자가 가장 품질이 좋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이 붉고 통통하며 눌렀을 때, 건조하고 손에 달라붙지 않으며 향을 맡았을 때 은은한 단향이 나면 좋은 구기자입니다. 시고 텁텁한 냄새가 나거나 너무 말랑거리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합이 왜 특별하냐고요? 구기자는 예로부터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기운을 보충해주는 대표적인 한약재입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신장을 부드럽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5장부를 고르게 도와줍니다. 두 재료가 만나면 단순한 보약을 넘어서 신장의 세포 재생과 활력 회복의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잠자기 1시간 전에 섭취하면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며 흡수력이 좋아지고 자는 동안 손상된 신장세포를 자연스럽게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밤새 휴대폰을 충전하듯 아침이면 몸 전체가 다시 에너지로 꽉 찬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너무 많이 먹는 건 금물입니다. 하루에 꿀 10g과 구기자 15g이면 충분합니다.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와 적당히입니다. 이제 3가지 황금 레시피를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햇살 신장 보호법입니다. 꿀과 산약가루를 공복에 드셔서 신장의 해독 기능을 돕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오전 정화 에너지 식단입니다. 꿀과 키위를 오전 10시쯤 간식처럼 드시면 장이 가벼워지고 신장이 편해집니다. 세 번째는 고전 원기 회복법입니다. 꿀과 구기자를 잠들기 전 섭취하여 밤새 신장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조합입니다. 아침엔 산약으로 독소를 비우고 점심 전에는 과일로 장을 정리하고 밤에는 구기자로 신장을 보하는 이 하루 루틴을 실천하신다면 곧 달라진 몸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허리의 묵직함이 사라지고 밤새 뒤척이던 일도 줄고 눈 뜨는 아침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3가지 중 상황에 맞게 한두 가지만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실천하시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신장은 침묵하지만 노력하는 분께 분명히 변화로 답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3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장 건강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신장이 말을 꺼낼 때쯤이면 이미 상황은 꽤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방법만 제대로 알면 나이가 많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80 넘은 어르신이 꾸준히 실천해서 신장 기능이 점점 회복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느냐입니다. 셋째, 신장 관리란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간단한 꿀 조합만 꾸준히 30일만 실천해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오신 83세 어르신 중에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던 분이 계셨는데 이 방법을 3달 꾸준히 실천하신 끝에 수치가 안정되고 밤중에 소변 보는 횟수도 줄고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무너짐을 늦추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건 제가 30년 진료하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어떤 꿀을 사야 하나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천연 성숙꿀을 고르셔야 합니다. 색은 비교적 짙고 질감은 점도가 있으며 은은한 꽃향이 나도에 지나치게 달지 않은 꿀이 좋습니다. 절대 합성 감미료가 섞인 제품이나 향이 인위적인 꿀은 피하셔야 합니다. 꽃 종류는 괜찮습니다. 아카시아 꿀, 밤꿀, 야생화꿀, 조청꿀 등 천연이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효과는 있습니다. 가격은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시고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판매처에서 5,000원에서 10,000원 선의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조용히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30일 신장 회복 챌린지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3가지 꿀 레시피 중 하나를 골라 하루 한 번 실천해 보세요. 둘째,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영상의 댓글창에 몇 번 레시피를 실천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셋째, 30일이 지난 후 최종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읽고 가장 성실하게 기록해 주신 5분께는 조그마한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값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신장을 보호하는데 정말 유용한 실용적인 선물입니다.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댓글창에 참여합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 제가 꼭 응원하겠습니다. 30일 후 지금 이 결심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스스로 느끼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건강은 언제나 아주 작고 소박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댓글창 아래엔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수천 명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밤에 4번 깨던 게 한 번으로 줄었어요. 또 어떤 분은 허리 통증이 줄었어요. 이 방법을 부모님께 알려드렸더니 변화를 느끼신대요. 이 모든 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의 이야기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외롭게 싸우지 마세요. 우리 함께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건강을 지켜나갑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어떤 분들은 한 달을 실천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고 알림도 켜두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꿀을 실천하며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댓글로 말씀 주세요. 가능한 모든 댓글에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김준호였고요. 신장 건강,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지켜나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